네, 안녕하세요. 은철쌤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동아시아사 강의로서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했던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석기하고 신석기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었죠. 그래서 구석기하고 신석기 때 사용되었던 유물들,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같은 시기 때에 등장하고 있었던 각 지역별로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신석기 시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농경 생활이 발전이 되면서 생산력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청동이라는 금속이 등장을 하면서 이 두 가지의 요소 때문에 청동기의 문화에 국가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하게 되었는지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어서 농사 기술이 더욱더 발전되는 시기였는데, 농사가 발전되는 말은 즉슨 생산력이 증가됐다는 뜻이고, 생산력이 증가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먹을 것이, 먹고도 남는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잉여 생산물, 즉 사유재산이라는 존재가 등장했던 시기가 바로 청동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는 쌀을 많이, 곡물을 많이 먹고 남기고, 누군가는 쌀을 먹고도 부족한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농사의 발달이 빈부의 격차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 빈부의 격차와 동시에 잉여 생산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증가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발전으로 사유재산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그 다음에 빈부의 격차, 그 다음에 인구의 증가되는 효과까지도 얻어졌던 시기가 바로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전선 안에 그 물렁물렁한 금속이 전선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끼고 있는 음악을 듣는 이어폰이라든지 또는 220V 콘센트 안에 그 전선이 전기 신호를 보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전자제품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구리라는 금속은 딱딱하지 않고 유연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구리를 녹여서 여기에다가 돌가루, 주석을 섞은 것을 청동이라고 불러요. 이 청동이라는 금속이 새롭게 발명이 되면서 이 금속 자체는 구하기가 매우 힘든 금속이기 때문에 희귀성을 띱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각종 채구라는 기술이라든지 재련 기술이 발달되어서 쉽게 구리를 구할 수가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까마득한 옛날 아닙니까? 그래서 재래식 방법으로 구리라는 금속을 재련을 하다 보니까 매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구리와 돌가루인 주석을 섞어서 만든 청동이 매우 희귀성을 띠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센 지배층, 계급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힘이 센 지배층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장신구, 액세서리라든지 무기라든지 또는 하늘에다가 또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제사용 기구, 제기에 사용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배층의 장신구, 제기 또는 무기로 사용된 것이 바로 청동이었습니다. 자, 이 무기를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족이 있는데 우리 부족이 이번에 농사를 망했어요. 근데 갖고 있는 것은 식스팩, 힘밖에 없고 청동 무기가 많아요. 그러면은 바로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옆에 부족을 보니까 힘이 약간 약한데 얘네들은 벼농사가 잘 되거든. 근데 청동기도 별로 없어. 힘이 약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청동기와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옆에 있는 부족을 점령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센 부족이 힘이 약한 부족을 점령하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계급이 발생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때 국가가 성립되었던 두 가지의 핵심 요소를 저는 농경의 발전과 청동의 등장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이 곧 나중에 청동기 시대 때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별표를 하나 치고 이 별표를 쭉 이어서 같은 빨간색 전쟁, 그 다음에 국가의 형성까지 이렇게 이어줄 겁니다. 즉 농사기술과 청동의 등장이 결국에는 계급 발생과 이 계급 발생이 커져서 스케일이 커져서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연결을 여러분들이 지으려면 이 가운데의 내용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의 내용은 제가 노란 색깔로 이렇게 묶어줄 겁니다. 생산량이 증가되면서 먹고 남았다. 그렇다 보니까 재산을 소유하는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잉여 생산물이 존재하고 생산력 자체는 늘어났기 때문에 인구수가 늘어났다. 굶어 죽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동이라는 금속이 등장을 하면서 이 금속 자체가 매우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힘이 센 지배층들의 장신구 제기 무기로 사용되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전쟁으로 이어져서 계급이 발생되고 국가가 형성됐다. 자, 이 국가가 형성될 때 힘이 센 부족이 힘이 약한 부족을 점령하면서 한 부족으로 통합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부족 간의 통합으로 국가가 형성되는 모습을 청동기 문화 때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중국 황허강 유협, 몽골 지역, 만주 한반도 지역, 그 다음에 일본, 베트남 지역에서 이러한 청동기 문화의 트렌드를 바탕으로 문화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황허강 유협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가운데를 흐르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어느 정도 북쪽 화북지방에 흐르고 있는 강이 바로 황허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신석기 시대 때 룸산 문화가 발전을 했는데, 이 신석기의 룸산 문화가 청동기 시대로 와서 얼리터우 문화로 발전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얼리터우에다가 저는 네모칸을 치고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를 더 쳐줄게요. 자, 이 얼리터우 문화를 중심으로 기원전 2000년경에 초기의 국가 형태인 하 왕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역사 유적지가 발견이 되는데, 탄소연대 측정과 이때 당시에 어떤 국가가 있었는지 문헌 자료를 살펴보니까 중국 역사책의 최초의 문헌상의 국가였던 하 왕조가 황허강 유역을 중심으로 얼리터우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때 당시 직접적으로 그 왕조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역사책, 문헌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초기 국가였던 중국의 하 왕조가 황허강 유역, 얼리터우 문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 황허강 유역, 얼리터우 문화, 하왕조 플러스 기원전 2000년 전. 2000년 전. 몽골로 가볼까요? 자, 몽골은 건조지대죠. 그리고 위도가 높기 때문에 날씨가 좀 춥습니다. 그래서 유목생활, 이동생활하면서 목축업을 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풀이 많이 생산되는 넓은 지역을 초원이라고 불러요. 숲속을 산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초원지대나 산림지대를 중심으로 청동 무기, 말을 탈 수 있는 기마 도구, 그 다음에 사슴돌은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묘지 앞에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비석을 꽂아놓게 돼 있죠. 자, 이 비석 문화가 어디에서 등장했냐면 유목국가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슴돌이라는 비석과 같은 네모난 돌을 이렇게 세워놓고 뭐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는 제가 더 살펴봐야 되는데,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우리 부족의 영토니 침범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돌을 심어놨을 수도 있고, 또 성공, 사냥의 성공과 어떤 번성을 하늘에다가 제사 또는 땅에다가 제사, 자연물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공과 번영을 기원했던 일종의 제기용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돌이 바로 사슴돌입니다. 좀 이따가 영상을 통해서 각 지역별로 유물 유적들을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슴돌 문화라든지 판성묘도 약간 비석처럼 생겼는데 엄청 큰 비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판성묘라고 부르고, 자, 돌무지 무덤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죠. 이집트에는 피라미드가 있다면 우리나라 고구려 땅이나 만주, 그 다음에 고대 국가로 갈수록 자, 돌을 쌓아놓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야생 동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무덤을 파헤칠 만한 사람들, 즉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을 묻으면 그 위에다가 무거운 돌들을 무대기로 쌓아놓는 무덤 형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돌무지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돌을 쌓아놓고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무덤 양식을 이렇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돌무지, 제사 유적 등이 몽골 지역에서 청동기 시대의 지층, 문화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 한반도하고 고구려 영토인 만주 지역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비파형 동거, 그 다음에 그 부족장의 무덤이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고인돌 문화, 자, 그 다음에 벼농사를 발전시키면서 벼농사를 지을 때 이 벼를 추수할 때 쓰이는 반달돌칼, 가운데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실을 묶어서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추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제 반달돌칼이었습니다. 전부 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라는 것. 그 다음에 청동 거울, 청동 방울, 청동 팔찌가 있는데, 왜 거울 같은 경우에는 햇볕에다가 이렇게 비추면은 반짝반짝 빛나죠. 그러면은 마치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이 청동 거울을 들고 손을 번쩍 들면 내 손 안에 태양을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의 권위를 높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손에 태양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주로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됐던 용품이 바로 청동 거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동 방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무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막 방울 흔들면서 막 굿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청동 방울, 청동 거울, 팔찌 같은 일종의 장신구라든지 제사를 지내는 용품인 제기 용품들이 우리 한반도에서도 동시에 출토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토기는 토기인데 아무런 무늬가 없어요. 이걸 민무늬 토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의 문화할 때 우리나라 한반도에 이른 민무늬 토기, 빗살무늬, 덧무늬 토기 기억이 나죠? 그 이른 민무늬 토기와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시대의 문화 유물이고요. 청동기 시대 때에는 이제 아무런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가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일본은 기원전 3세기경 벼농사 기술과 청동기 철기를 이제 수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것을 중심으로 야요이 문화라는 청동기 문화를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의 풍토는 전부 다 한반도로부터 이 문화가 전파가 됐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베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선 지역을 중심으로 동선 문화가 발전했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유물로 청동으로 만든 청동북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청동기의 문화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발달되어 있는 문화, 그 다음에 유물들의 모습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어제처럼 그 지도 애니메이션을 통하여서 청동기 문화를 중심으로 어떠한 문화의 트렌드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각 지역의 청동기 문화. 기원전 2000년경 동아시아에서 청동기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황허강 유역의 룽산 문화는 기원전 2000년경 얼리터우 문화로 발전하였습니다. 얼리터우 유적에서는 대규모 궁전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여기에서 청동으로 만든 도구와 무기, 제사 용기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궁전 유적에서 발굴된 청동 술자는 제기로 보입니다. 몽골 초원지대에서는 기원전 1700년경 청동기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단검 등과 같은 청동 무기, 제갈 등의 기마도구, 사슴돌, 판성묘, 거대한 돌무지 제사 유적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몽골 지역에서는 한쪽만 날이 있는 칼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단검 손잡이 끝에는 고리가 달려 있으며 버섯과 동물 모양으로 장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에서 1500년경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로 대표되는 청동기 문화가 나타났습니다. 비파형 동검은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형태로 몸체와 손잡이가 분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인돌은 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만주의 랴오닝성과 일본 열도의 규슈 등지에 분포합니다. 일본 열도에서는 기원전 3세기경 한반도로부터 청동기와 벼농사 기술이 전해졌으며 동시에 철기도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농경의 바탕을 둔 야요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토기는 1884년에 발견된 것으로 이 토기가 발견된 야요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야요이 시대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야요이 시대에는 동탁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동탁은 당시 주술적 의례를 위한 도구로 정치적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 지역별로 청동기 시대를 문화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각종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문화에서 출토되고 있는 유물 유적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유물하고 유적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유물이 관련되어 있는 시기,
그 유물이 관련되어 있는 문화와 국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 지을 수가 있으면 동아시아사 1단원에서는 반절은 성공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만 하면 돼요. 계속 눈으로 보면은 그쪽으로 길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 그쪽으로 길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처음에는 좀 힘들고 많이 걸리는데 계속 보고 계속 그 길이 난 것을 갈고 닦다 보면 어느 순간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할 겁니다. 다른 그 과목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국가가 출현을 하게 되는데 먼저 중국 지역, 중원 지역에서 등장했던 국가, 초기 국가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헌상으로만 존재하고 있고 기원전 2000년경에 존재하고 있었다. 어디에서? 황허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얼리터우 문화를 중심으로 청동기 문화를 중심으로 왕조, 초대 왕조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 왕조가 중국 최초의 국가로 알려져 있는 하왕조입니다. 하왕조. 그래서 이 하왕조는 문헌상으로만, 중국의 역사책 문헌상으로만 존재하는 국가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 룽산 문화가 발달된 얼리터우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된 국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왕조인데요. 대략 한 상왕조하고 하왕조 텀이 400년에서 500년 텀이 되죠. 또 상왕조하고 주왕조도 대략 500년 정도 텀이 되죠. 그러니까 4,500년 주기로 이렇게 초기의 국가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왕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기원전 1600년경에 등장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상왕조 같은 경우에는 신권 정치, 하늘에 있는 신, 즉 하늘이나 다른 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을 텐데 그 신이라는 존재가 자기한테 권한을 줬다. 즉 착한 사람, 유덕자, 덕이 있는 사람한테 하늘이 권리를 줘서 이 하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연결다리 역할을 하라고 권한이 준 것이 왕이다. 그러니 만민의 백성들은 이 왕을 따르고 섬겨야 곧 하늘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하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자 역할, 즉 하늘의 권한을 부여받았다라고 해서 이러한 정치를 신권정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신권정치를 할 때, 즉 한 사람이 신의 역할도 맡아야 되고 권력의 역할도 맡아야겠죠. 즉 제사도 하늘에다가 제사를 드리거나 정치를 하는 것을 한 사람이 통치를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제정일치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즉 신에다가 제사를 드리거나 정치를 한 사람이 다스린다. 이것을 제정일치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신권정치라고도 부르고, 자, 이것이 상왕조에서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갑골문자입니다.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문자를 새기는 것이 이 상왕조 지층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을 해석을 해보니까 왕이라는 존재, 즉 지배층이 하늘에 점을 쳤을 때 그 점을 친 결과에 따라서 국가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문자를 해독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존재, 지배층이라는 존재가 정치를 할 때, 즉 신앙, 백성들의 신앙심에 많이 의존을 했다. 즉 한 사람이 요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신앙의 역할도 맡았고 또 정치의 역할도 담당하는 제정일치사회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앙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왕조가 중국 초대 왕조인 상왕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원전 11세기경에 이 상왕조를 멸망시키고 호경이라는 도시를 수도로 삼아서 만들어진 국가가 바로 주왕조입니다. 이 주왕조는 대표적으로 공건제도를 실시를 했는데, 자, 맨 꼭대기에 왕이 있으면은 이 왕이 머무르고 있는 수도 호경 지역과 이 호경 근처의 직할지까지를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그마한 국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 왕의 친척이라든지 즉 혈연 관계로 얽혀 있는 가족이나 전쟁에서 공을 세운 신하들을 전부 다 제후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제후로 임명해서 요 지역, 즉
수도와 가까운 직할지를 왕이 통치를 하고, 각 지역 각 지방을 제후를 임명을 해서 그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통치하게 하는 제도, 이것을 봉건제도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제후는 왕이라는 존재한테 군사적인 의무를 지고 있고요. 즉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왕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싸울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군사적인 의무를 지고, 자, 그 다음에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조공. 자, 일정 시기 때에 왕한테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제후가 왕한테 군사적인 의무와 조공을 바쳤을 때 이에 따른 대가로 이 왕이라는 존재는 지방 제후에게 토지를 하사하게 되는데, 이 토지를 봉토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토지를 하사받고 그에 따른 대가로 군사적인 의무와 조공을 제후가 왕한테 바치면 그에 따른 대가로 또 왕은 제후에게 토지를 하사하고, 이런 식의 시스템 구조를 봉건제도라고 부르고, 자, 이 지방을 통치하는 제후는 그 지방에서만큼은 왕 역할이죠. 그래서 이 제후를 따르는 신하들을 또 선발을 해서 뽑아야 같이 운영을 하고 나라를 이끌겠죠. 그러니까 고대 중국부터 근현대사 청나라까지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국가는 중국을 예로부터 조공을 바쳤던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라든지 고려시대 때라든지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를 제후 국가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하된 국가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봉건제에서 비롯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제후는 같이 일할 만한 신하들을 또 따로 뽑아야겠죠. 그래서 이 신하들을 뽑았는데, 이 신하들을 경이라든지 대부라고 부릅니다. 경이나 대부로 불리는 신하들을 이렇게 뽑고, 여기 제후도 마찬가지로 경이나 대부라고 불리는 신하들,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신하들을 선발을 해서 그 지역을 이끌었던 것이죠. 요 밑에 있었던, 제후 밑에 있었던 경, 대부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제후한테 군사적인 의무와 조공을 바치는 권한을 갖고 있고, 또 이에 따른 대가로 제후는 경대부에게 봉토를 하사하거나 관직을 부여해주는 대가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봉토라든지 관직을 하사함으로써 이 제후와 경대부와의 관계, 또 제후들과 왕과의 관계가 조공, 그 다음에 봉토, 그 다음에 군사적 의무, 봉토 관계로 이루어진 이러한 제도를 통틀어서 우리는 봉건제도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봉건제도를 운영을 하려면 이 왕이라는 존재를 밑에 있는 제후들이나 경대부가 충성을 바쳐서 따르지 않으면 붕괴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신권 전치와 비슷한 개념으로 천명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이 권한을 준 사람, 하늘이 이 사람을 따르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덕자, 착한 사람을 하늘이 임명을 해서 이 사람을 왕으로 믿고 따르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 됐다. 그리고 이 왕은 덕칙, 착하게 너네를 감싸고 통치를 할 테니 나한테 충성을 바쳐라 라는 것이 천명사상입니다. 즉 왕이라는 존재는 천명, 하늘의 명을 받고 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왕은 하늘하고 백성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니 이 왕한테 충성을 바치면 곧 하늘에 충성을 바친다라는 공식이 역시 신권정치와 마찬가지로 성립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권정치의 형태가 어떻게 보면 천명사상의 형태로 확대 발전됐다라고 우리가 봐도 돼요.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발전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권정치는 상왕조, 그 다음에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는 주왕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면 되고, 시기가 현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전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권정치가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로 발전됐다, 이러한 공식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우려했던 결과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밑에 있었던 제후 국가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힘이 세지다 보니까 왕한테 반란을 일으킨 거죠. 대든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후국들이 강해져서 결국에는 이 주나라가 여러 가지 국가로 분열되는 춘추 전국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춘추 전국시대, 다시 이것을 통일시켰던 진왕조, 그 다음에 한왕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